딸의 난자와 사위의 정자로 장모가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대신했다. 김선영 58세은 늦은 밤 딸 수아가 덮은 이불 아래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을 들었다. 32년간 키워온 딸의 울음소리는 선영에게 언제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혔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은 그 조각들이 심장을 찔러 굳은 살이 생길 틈조차 주지 않았다. 수아는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했고 사위 준호는 성실하고 듬직했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가정이었지만 그들에겐 아이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가질 수 없었다. 5년 전 수아가 희귀한 자궁 내막 질환으로 인해 난자 채취는 가능하지만 착상과 임신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은 두 사람에게 지독한 농담을 던졌다. 수아는 난임 치료를 위해 수십 번 병원을 드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선영은 조용히 수아의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침대 옆에 앉자 수아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애써 웃었다. 엄마 안 주무시고 괜찮아. 그냥 오늘 또 시험관 결과가 안 좋아서 그래. 수아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했고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의 절망조차 담을 힘이 없는 듯했다. 준호는? 선영이 물었다. 출장 갔어. 아까 전화해서 괜찮다고 했어. 괜찮기는. 선영은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다. 대리모를 알아봤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브로커를 통해 해외에서 진행하는 복잡하고 위험한 방법들. 그때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면 어떡해. 그리고 엄마 뱃속에 없는 아이를 어떻게 온전히 내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녀는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원했지만 그 아이가 다른 이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과정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선영은 딸의 침대에 걸터 앉아 가만히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밤잠을 설치게 했던 어쩌면 인륜을 거스르는 듯한 지독하게 이기적인 생각 하나가 맴돌고 있었다. 수아야. 선영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엄마는 말이다. 너를 낳고 기르는 동안 내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 짐을 대신 짊어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생각했지. 수아는 의아한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내 몸은 임신을 견디지 못하지만 내 난자와 준호의 정자는 건강하다고 했지. 아이를 만들어낼 유전자는 너희에게 완벽하게 있다는 거잖아. 수아는 불안한 예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는 아직 건강해. 폐경이 온 지는 좀 됐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내막만 잘 준비하면 착상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선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그 말을 내뱉었다. 내 아이, 엄마가 낳아줄게. 침묵이 방안을 채웠다. 침묵은 너무 무거워서 수아는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듯 했다. 수아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닌 믿을 수 없는 충격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말이 돼. 엄마가 내 아이를 낳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비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거야. 하지만 누가 뭐래도 내 아이야. 내 유전자로 만들어진 내 핏줄. 선영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뱃속에서 자라니까 너는 매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 매일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야. 수아는 고개를 격렬하게 흔들었다. 안 돼, 엄마. 이건 너무 위험해. 엄마 몸에도, 그리고 이건 우리 가족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짓을 시켜? 내가 시키는 거야, 내가.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가 뭘 망설여야 하니? 내가 아이를 낳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내 남은 생의 유일한 바람이야. 나는 너의 엄마니까. 선영의 단호함은 수아의 저항심을 무너뜨렸다. 수아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눈앞에 나타난 기적 같은 탈출구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여인의 절규였다.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은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선영은 이미 수아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이제 준호의 동의만이 남았다. 준호는 아내와 장모의 이야기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장모님, 이건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대리모를 알아봤지만 장모님의 자궁에 저희 아이를 착상시킨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 장모님의 손주가 되는 동시에 장모님이 낳은 자식이 됩니다. 대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준호의 질문은 현실적이었고 잔혹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준호야, 너의 걱정하라. 하지만 이 세상에 이 아이보다 더 사랑받고 축복받을 아이는 없을 거야. 우리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거다. 아이가 태어나면 수아가 낳았다고 할 거야. 아이가 자랄 만큼 자랐을 때 우리가 현명하게 설명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완벽한 비밀이야. 준호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수아의 눈에는 간절함과 함께 다시금 찾아온 희망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고통과 장모의 헌신적인 사랑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이기적인 결정일 수도 있지만 아내의 웃음을 되찾아줄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길고 긴 침묵 끝에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입술 사이로 복잡하게 얽힐 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좋습니다. 장모님. 하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수아의 뜻대로, 그리고 장모님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위험한 계약에 합의했다. 이제 그들은 핏줄이 낳을 딜레마, 그리고 생명과 윤리가 충돌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딸 수아와 사위 준호가 내 금지된 제안에 동의하던 밤, 나는 스위치가 켜지는 듯한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58년의 삶 동안 나는 늘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으며 가장 자랑스러운 누군가의 엄마였다. 이제 나는 그 모든 역할을 초월하여 딸의 아이를 품는 도구가 되어야 했다. 나의 역할은 모성애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실현하는 것, 즉 나의 몸을 딸에게 빌려주는 계약의 이행자였다. 준호는 내 앞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의 눈물은 장모의 몸을 빌려야 하는 사위로서의 죄책감, 아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나올 수 있는 미래의 비극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복합체였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는 나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바라는 건 감사가 아니라 그저 딸이 웃는 모습뿐이었다. 비밀스러운 임신 준비는 고통스러웠다. 폐경이 온 지 6년. 나의 자궁은 이미 수명이 다한 사용되지 않는 방과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 방을 다시 대대적으로 수리해야 했다. 매일 밤 나는 침실 문을 걸어 잠그고 주사 바늘을 잡았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주사는 나의 늙은 몸을 폭격하는 것 같았다. 호르몬은 멈춰있던 여성성을 억지로 끌어올렸고 그 대가는 혹독했다. 이유 없는 두통, 구토 증상, 그리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감정의 격변이었다. 나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고 눈물이 났다. 갱년기를 힘겹게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두 번째 사춘기를 겪는 듯 했다. 수아는 밤마다 내 방 앞에서 서성였다. 내가 주사를 맞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내 방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짐작했을 것이다. 수아는 나를 위해 유기농 식재료를 공수했고 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내 방에 들어와서는 주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내 종아리를 주물렀다. 그 작은 손길에 담긴 간절함이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 그냥 포기해도 돼. 우리 그냥 입양할까? 수아는 매번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것은 죄책감이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 몸은 내가 걱정할 만큼 약하지 않아. 그리고 너는 내 핏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보고 싶어 하잖아. 알잖아, 엄마는 내 편이야. 나는 그저 딸의 고통을 덜어주는 엄마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지만 이 복잡한 의학적 절차는 나를 점차 환자이자 피실험자로 만들고 있었다. 내가 아닌 나의 자궁 내막의 두께와 호르몬 수치가 매일의 대화 주제가 되었다. 58세의 몸으로 20대의 자궁을 흉내내는 일은 자연의 섭리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었다. 마침내 D-데이가 다가왔다. 수아는 이미 성공적으로 난자 채취를 마쳤고 준호의 정자와 만나 배아가 형성되었다. 그 배아는 마치 우주의 먼지처럼 작고 미약한 존재였지만
수아와 준호의 유전 정보 전체를 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다. 착상 당일, 우리는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외곽의 작은 개인 클리닉을 찾았다. 모든 것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멸균된 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기계음과 낯선 의사의 목소리만이 나를 둘러쌌다. 수아와 준호는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장모님, 힘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사랑해. 수아의 눈물 한 방울이 내 손등에 떨어졌다. 나는 그들의 떨림 속에서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곧 그들의 아이를 품게 될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대신 가져다주는 매개체일 뿐이었다. 내가 겪는 고통은 이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봉사의 대가였다. 의사는 가느다란 관을 통해 2개의 건강한 배아를 내 자궁으로 옮겨 심었다. 시술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비인간적인 방식이었다. 나의 모성애는 수십 년 동안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데 이 작은 생명은 차가운 시험관에서 시작되어 사랑하는 딸을 대신한 나의 늙은 자궁으로 밀어넣어졌다. 착상이 끝난 후 수아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배에 얼굴을 묻었다. 아가야, 엄마 배에 꼭 붙어 있어. 응, 꼭. 나는 그 순간 수아의 심정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느낄 수 있었다. 수아의 말은 순수했지만 나는 혼란스러웠다. 엄마 배는 수아의 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배였다. 비록 유전자는 수아의 것이라 해도 그 생명을 처음 품은 것은 나의 자궁이었다. 그 순간 나는 핏줄의 경계가 무너지는 섬뜩함을 느꼈다. 착상 후 2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시간이었다. 나는 매일 새벽 화장실에 가서 옅은 출혈은 없는지 확인했고 작은 통증 하나에도 숨을 멈췄다. 나의 모든 신경은 배 아래 그 작은 생명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마침내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다. HCG 수치가 치솟았다는 의사의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딸과 함께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임신 성공. 성공의 기쁨은 잠시였다. 곧바로 현실의 무게가 짓누르기 시작했다. 선영은 이제 완벽한 임신부였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입덧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속이 울렁거렸고 밤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다. 58세의 임신부가 겪는 입덧은 젊은 산모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몸은 지치고 정신은 혼미해졌다. 수아는 나의 고통을 보며 기쁨과 질투, 죄책감의 삼중고를 겪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대신 입덧을 해야 하는데. 수아는 울면서 나의 등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수아는 나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밤새워 구해왔고 나의 컨디션을 매시간 체크했다. 나의 배가 아닌 나의 입덧이 수아에게는 아이의 존재 확인 증명서와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새벽 내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을 때 수아는 문 밖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아가야, 엄마 힘들게 하지 마. 응, 빨리 튼튼하게 자라야지. 수아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뱃속 아이에게는 자신을 엄마라고 칭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한 아이를 두고 두 명의 엄마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출산하는 엄마 서러건 머더였고, 수아는 유전적인 엄마 저네틱 머더였다. 임신 4개월 차, 나의 배는 미세하게 불러오기 시작했다. 50대의 늘어진 복부 피부는 팽창하는 자궁을 숨기지 못했다. 우리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했다. 나는 외출을 자제했고, 외출 시에는 루즈핏의 옷으로 배를 가렸다. 주변 지인들에게는 갱년기 호르몬 불균형으로 살이 쪘다고 둘러댔다. 가장 복잡한 변화는 가족 내 역할의 전이었다. 수아는 점차 나에게 엄마의 역할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임신 초기에는 나에게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나의 몸이 곧 아이라는 생각에 나의 건강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통제하려 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도 엄마 카페인은 아이한테 안 좋아. 라며 빼앗았고, 나의 산책 시간까지 정했다. 그녀는 나의 몸을 아이의 인큐베이터로 취급하는 듯 했다. 하루는 내가 무심코 배를 쓰다듬자 수아가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왜 배를 만져? 응, 그냥 아이가 잘 있는지. 나는 얼버무렸다. 수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배는 내 아이가 있는 곳이야. 엄마가 나 대신 잠깐 품고 있는 거야. 알잖아.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의 몸이 그저 임시 거처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매일 입덧을 하고 매일 밤 태동을 느낄 내가 잠깐 품고 있는 것이라는 규정은 나의 모성 본능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수아의 눈에서 엄마로서의 질투심을 읽었다. 뱃속의 아이가 나와 정서적으로 교감할까봐 두려워하는 근원적인 불안이었다. 준호 사위 준호는 우리의 갈등을 중재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장모인 나에게 한없이 미안해하면서도 아내 수아의 불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장모님, 수아도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가 낳지 못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준호의 말은 맞았다. 수아는 뱃속의 아이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몸이 아이와 정서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 나는 나의 배에 손을 얹었다. 작지만 분명하게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의 유전자는 딸의 것이지만 아이의 피와 살은 나의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아이의 심장 박동은 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누구인가? 할머니인가, 엄마인가, 아니면 그저 대리 출산자인가? 나는 내가 이 아이를 낳아 딸에게 건네줄 수 있을지, 출산 후 이 아이를 온전히 떼어낼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딜레마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나는 이미 이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싹은
딸 수아와의 관계에 예측 불가능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임신 5개월 차, 드디어 태동이 시작되었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늦은 오후의 햇살을 쬐고 있었다. 갑자기 뱃속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장 운동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이어 마치 작은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튕기듯 툭 하고 확실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온몸의 신경이 그 작은 충격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내 몸 안에 나와는 다른 독립적인 생명체가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신호였다. 이것은 과학이나 계약의 영역을 벗어난 오직 엄마만이 느낄 수 있는 경이로움이었다. 나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그 자리를 더듬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이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사람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아이의 성장을 몸소 경험하는 진짜 엄마가 되어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저녁에 수아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수아는 흥분과 불안으로 눈이 커졌다. 엄마, 정말 움직였어. 아가, 드디어 움직였구나. 수아는 거의 울부짖으며 내 배에 귀를 가져다 댔다. 그녀의 머리가 내 배에 닿았을 때 아이는 신기하게도 조용했다. 아까는 분명히 움직였는데 지금은 자나 보네. 내가 말했다. 수아는 배에서 얼굴을 떼지 못하고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 목소리 들려. 엄마야, 엄마. 수아 엄마. 그녀는 아이에게 자신을 수아 엄마라고 소개했지만 그 간절함 속에는 진짜 엄마로 인정받고 싶은 필사적인 몸부림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다시 태동이 느껴졌을 때 나는 수아에게 빨리 손을 대보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는 번번이 수아의 손 아래에서는 멈추거나 내가 손을 떼는 순간 다시 움직였다. 마치 아이가 나의 피부와 나의 심장 소리만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아는 그럴 때마다 상처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도 엄마 배가 자기 집인 줄 아나 봐. 내 손을 거부하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한 질투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3.2 만삭의 고통, 외로움의 완성. 임신 후기가 되자 58세의 몸은 임신의 무게를 버티기 힘들어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 몇 번이고 잠에서 깼다. 불어난 배는 마치 풍선처럼 팽팽해져 내 몸이 아닌 다른 물체처럼 느껴졌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외로움이었다. 나는 이 크나큰 기쁨과 고통을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공원에서 만난 다른 임신부들처럼 배를 자랑스럽게 내밀 수도 없었고,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 대한 행복한 계획을 친구들과 나눌 수도 없었다. 남편과 함께라면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해 주었겠지만, 그는 내가 이 임신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 나의 유일한 동반자는 나의 고통과 나의 비밀, 그리고 뱃속의 아이뿐이었다. 이 외로움은 나의 모성애를 더욱 깊고 어둡게 만들었다. 나는 아이와 나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 강하게 붙잡으려 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나는 배에 대고 혼자서 이야기했다. 아가야, 할머니가 아니,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을 아이야. 내 진짜 엄마가 너를 얼마나 원하는지. 나는 아이에게 내 진짜 엄마의 존재를 끊임없이 주입하려 했지만 아이에게는 나의 목소리가, 나의 체온이, 나의 심장 박동만이 현실이었다. 나의 이중적인 역할은 나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아이에게는 내가 엄마였고 딸에게는 내가 엄마였다. 나는 이 기묘한 삼각형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잃고 표류했다. 임신 8개월. 나의 배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커졌다. 이제 더 이상 넉넉한 옷으로도 임신 사실을 숨기기 어려워졌다. 우리는 집안에서만 생활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었다. 수아의 행동은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면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내가 잠든 사이 혹시라도 내가 아이에게 할머니 역할 이상의 감정을 품지 않을까 감시하는 듯 했다. 어느 날 밤 내가 태동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일 때 수아는 불쑥 나타나 매섭게 말했다. 엄마, 아이한테 자장가 불러주지 마. 나는 깜짝 놀랐다. 자장가? 무슨 소리야? 새벽에 엄마 혼자 배에 대고 웅얼거리는 소리 들었어. 노래는 내가 불러줄 거야. 아이가 태어날 때 진짜 엄마의 목소리를 먼저 기억해야 하잖아. 수아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의 유전적 엄마임을 주장하면서 나의 출산모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제한하고 싶어 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해했다. 자신이 낳지 못하는 아이를 남의 몸에 의탁해야 하는 절망감, 그리고 그 몸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아이러니, 이 모든 것이 수아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수아, 이 아이는 내가 낳지 못하는 대신 엄마의 몸을 빌린 아이야. 하지만 9개월 동안 이 아이의 모든 것을 공유한 건 나야. 나는 이 아이의 첫 번째 세계였어. 그것까지 내가 부정하려고 하면 안 돼. 엄마는 할머니야. 할머니 역할만 해줘. 부탁이야, 엄마. 이 아이는 내 전부란 말이야.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아이에게 정을 줘서 나중에 내가 아이를 데려갈 때 엄마가 괴로워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어느 날 밤 내가 태동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일 때 수아는 불쑥 나타나 매섭게 말했다. 엄마, 아이한테 자장가 불러주지 마. 나는 깜짝 놀랐다. 자장가? 무슨 소리야? 새벽에 엄마 혼자 배에 대고 웅얼거리는 소리 들었어. 노래는 내가 불러줄 거야. 아이가 태어날 때 진짜 엄마의 목소리를 먼저 기억해야 하잖아. 수아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의 유전적 엄마임을 주장하면서 나의 출산모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제한하고 싶어 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해했다.
자신이 낳지 못하는 아이를 남의 몸에 의탁해야 하는 절망감, 그리고 그 몸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아이러니, 이 모든 것이 수아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수아, 이 아이는 내가 낳지 못하는 대신 엄마의 몸을 빌린 아이야. 하지만 9개월 동안 이 아이의 모든 것을 공유한 건 나야. 나는 이 아이의 첫 번째 세계였어. 그것까지 내가 부정하려고 하면 안 돼. 엄마는 할머니야. 할머니 역할만 해줘. 부탁이야, 엄마. 이 아이는 내 전부란 말이야.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아이에게 정을 줘서 나중에 내가 아이를 데려갈 때 엄마가 괴로워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수아의 말은 결국 출산 후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내가 아이에게 품는 사랑이 출산 후 아이를 되찾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나는 팽팽한 배를 움켜쥐었다. 아이는 이 격렬한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이제 이 아이를 순순히 놓아줄 수 있을지 스스로도 장담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깨달았다. 나의 모성애는 약속과 계약을 초월하여 현실의 탯줄처럼 단단하게 아이에게 묶여버린 상태였다. 예정일보다 닷새 이른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묵직한 생리통 같았으나 곧 갈비뼈와 허리를 짓누르는 듯한 고통으로 변했다. 58세의 몸으로 겪는 진통은 30년 전 수아를 낳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했다.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고 호르몬이 잔뜩 섞인 늙은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소리를 참았다. 옆방에서 수아와 준호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고통은 숨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결국 나의 신음소리를 들은 수아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엄마, 엄마, 괜찮아. 진통이야. 수아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내가 아픈 것을 보는 것에 익숙했지만 출산의 고통은 그녀에게 현실적인 공포였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나를 부축했지만 내가 겪는 고통의 실체를 공유할 수 없었기에 완전히 무력했다. 준호는 아내보다 침착했다. 그는 이미 만약을 대비해 미리 섭외해둔 산부인과 전문의와 연락을 취했다. 모든 것은 철저히 비밀리에 집에서 가까운 폐쇄된 개인 병원에서 진행되어야 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진통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아는 뒷좌석에서 내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아이를 낳아주는 고통에 대한 죄책감과 마침내 아이를 품게 될 희망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진통이 극에 달했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아가야, 아프지 마. 아프지 마. 그때 수아가 갑자기 내 손을 떼어냈다. 그녀의 눈빛은 고통받는 나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배에 향해 있었다. 엄마, 정신 차려. 아프지 마라고 하지 마. 너는 내 엄마 품으로 가는 거야. 빨리 나와, 아가야.
수아는 나를 향한 걱정보다 뱃속의 아이가 나에게 더 깊은 감정적 유착을 가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다.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과정마저도 우리는 엄마의 지위를 두고 경쟁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개인 병원의 분만실. 모든 것이 희미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준호는 밖에서 기다리고 수아는 나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녀의 시선은 배에 그리고 분만대 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지막 힘을 쏟아내고 길고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끝에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응애! 온몸을 꿰뚫는 듯 했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생명의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나는 힘없이 누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의사가 아이를 들어올렸을 때 나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강렬한 모성 본능에 사로잡혔다. 나는 손을 뻗어 아이를 안으려 했다. 9개월 동안 내 피와 살을 나누었던 아이. 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아이. 그 아이를 안고 싶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낳은 아이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수아가 나보다 빨랐다. 줘. 내 아이 내 아기야. 수아는 분만 침대 옆으로 달려가 의사에게 아이를 받아들었다. 수아는 아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다. 그것은 기쁨, 안도, 그리고 승리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을, 발가락을 정신없이 확인했다. 그녀는 이제 유전적 엄마를 넘어 아이를 소유한 법적 엄마가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탯줄은 이미 잘려 있었다. 물리적인 연결은 단절되었지만 나의 모성 본능은 여전히 아이에게 묶여 있었다. 나는 나의 딸이 내가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지독한 기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였다. 나에게 이 아이는 손주가 아닌 내가 낳은 아들, 딸이었기 때문이다. 4.3. 계약의 이행, 그리고 상실의 고통. 출산 후의 모든 과정은 철저히 수아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아이는 나의 품이 아닌 수아의 품에 안긴 채로 신생아실로 옮겨졌다. 나는 잠시 동안 아이와 단둘이 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수아는 아이의 곁을 맴돌았고 준호는 나에게 다가와 묵묵히 손을 잡아주었다. 장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수아는 저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눈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나의 고통을 감히 짐작하지 못하는 듯 했다. 퇴원하는 날, 우리는 세 사람이 병실에서 나왔지만 아이는 수아와 준호의 몫이었다. 수아는 겉옷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여인처럼 행복하게 웃었다. 나는 나의 배가 갑자기 텅 비어버린 느낌을 받았다. 임신 전에 평평한 배가 아닌 출산 후 늘어지고 쭈글쭈글해진 공허한 공간. 9개월 동안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후
아이는 수아의 방에 마련된 아기 침대에 눕혀졌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온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그 소리는 나에게 기쁨이 아닌 나와 아이 사이의 영원한 단절을 확인시켜주는 비수가 되었다. 나의 역할은 끝났다.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닌 아이의 할머니 혹은 수아의 말대로 이모 할머니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아이는 나의 집에서 잠들어 있지만 그 아이를 향한 나의 모성애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감정이다. 나는 밤늦게 몰래 수아의 방 문을 열고 잠든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소중한 얼굴. 나의 딸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나의 고통과 사랑으로 잉태된 아이. 나는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아가야, 잘 자. 엄마 아니 할머니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딜레마 속에서 태어난 나의 아가. 나는 다시 한번 핏줄의 딜레마, 즉 출산의 모성과 유전의 모성이 충돌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 자리는 사랑하는 딸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나 자신의 가장 원초적인 모성애를 포기해야 하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였다. 아이의 이름은 하율. 강물처럼 잔잔하지만 굳건한 삶의 법칙을 따르라는 뜻이었다. 수아와 준호가 고심 끝에 지은 이름. 하율. 이제 나는 그 이름을 조용히 속삭이며 나의 역할을 규정해야 했다. 할머니. 출산 후 한 달, 나는 몸조리를 끝내고 곧바로 할머니 역할에 투입되었다. 육아는 나의 전문 분야였다. 나는 30년 전에 이미 딸을 키워냈고 58세에 노련함은 수아 부부의 초보 육아를 압도했다. 아이를 능숙하게 안아 올리고 트림을 시키고 기저귀를 가는 나의 모습은 수아에게는 구원이자 동시에 끊임없는 위협이었다. 엄마, 하율이 너무 오래 안고 있지 마세요. 이제 하율이는 내 아이예요. 수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계심은 얼음장 같았다. 그녀는 내가 하율이를 안을 때, 내가 하율이에게 말을 걸 때, 심지어 하율이가 나를 향해 웃을 때마다 불안해했다. 나는 하율이를 안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몸에 힘을 풀고 경직된 자세를 취했다. 아이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의 목소리 톤은 손주에게 말하는 친절한 할머니의 그것을 유지하려 했고, 사랑한다는 말 대신 우리 예쁜 하율이 쑥쑥 크렴 같은 건조한 표현만을 사용했다. 나의 모성애는 이제 스스로를 감금하는 감옥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딜레마는 하율이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하율이는 유독 나의 품에서만 쉽게 잠들었다. 수아의 품에서는 칭얼대다가도 내가 안아들면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치고 곧 평온을 되찾았다. 9개월 동안 나의 체온과 나의 심장 박동에 길들여진 아이의 몸이 본능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세계를 기억하는 듯 했다. 이 사실은 수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하율이가 밤마다 수아의 품을 거부하고 울음을 터뜨릴 때 수아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나한테는 안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는? 그녀는 유전적으로 아이의 엄마이지만
아이가 자신을 거부한다는 사실에 미쳐갈 것 같았다. 어느 날 새벽 하유리가 격하게 울자 수아는 나에게 아이를 넘겨주면서 울부짖었다. 데려가요, 엄마. 데려가서 재워요. 하유리가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낳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 냄새가 낯선 거죠. 나는 하유리를 품에 안았다. 하유리는 곧 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멈추었다. 나의 가슴은 하유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 무너졌지만 나는 수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수아, 아니야. 아가들은 엄마 냄새, 아는 냄새에 편안함을 느껴. 내가 9개월 동안 품었으니 내 냄새가 익숙할 뿐이야. 괜찮아. 시간이 필요해. 엄마가 이제 하유리 안아주지 않을게. 내가 계속 안아줘야 해. 그날 이후 나는 나의 방에 갇혔다. 나는 하유리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수아가 나를 부르지 않는 한 절대로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나의 고통은 딸의 모성애를 완성하기 위한 희생의 대가였다. 1년 후 하유리는 돌을 맞이했다. 돌잔치는 비밀리에 가까운 가족들끼리만 진행되었다. 하유리는 건강하고 예쁜 아이로 자랐고 수아는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제 하유리는 수아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졌고 나를 보면 할머니라고 정확히 구분했다. 계약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 딸은 아이를 얻었고 가족은 완전해졌다. 하지만 나의 몸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았다. 58세의 임신과 출산은 나의 건강을 완전히 앗아갔다. 만성적인 통증,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상실감이었다. 나는 여전히 하유리를 보면 나의 심장이 9개월 동안 그 아이를 위해 뛰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거세된 모성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수아는 나에게 감사하지만 동시에 나를 경계한다. 그녀는 하유리가 나에게 품는 작은 애착 하나까지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준호는 늘 미안해하지만 하유리를 안을 때의 행복감으로 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듯하다. 가끔 밤에 잠 못 이루고 홀로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나는 나의 배를 내려다본다. 출산의 흔적은 희미해졌지만 그 자리는 9개월의 공허함이라는 흉터를 안고 있다. 나는 이 가족에게 영원한 비밀이자 풀리지 않는 딜레마로 남을 것이다. 하유리가 성장하여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날, 이 가족은 또 한 번의 경랑을 겪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유리 앞에 서야 할까? 그의 할머니, 혹은 그의 첫 번째 세계였던 또 다른 어머니. 핏줄의 딜레마는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나를 올가맬 운명이었다. 나는 딸의 행복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나의 모성애를 산 채로 묻어버린 가장 비극적인 어머니였다. 시간은 쉼없이 흘렀고 하율은 5살이 되었다. 영리하고 호기심 많은 하율은 우리 가족의 가장 밝은 별이었다. 수아와 준호는 하유리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듯했지만 그 행복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비밀이라는 깨지기 쉬운 유리 표면 위에 놓여 있었다.
6.4 영원한 딜레마 묻힌 사랑까지의 내용은 생략합니다. 나는 알았다. 핏줄의 딜레마는 계약 이행이 끝난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이 사랑은 영원히 봉인된 채 나의 심장 깊은 곳에서만 숨 쉬어야 하는 시간의 역설이었다. 나는 딸의 행복을 위해 나의 가장 아름다웠던 9개월을 영원히 묻기로 결정한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어머니였다. 하율이 16살이 되자 집안의 불안정한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다. 하율은 겉으로는 밝고 명랑했지만 예민한 감수성으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을 감지했다. 특히 엄마 수아의 편집증적인 집착과 할머니 선영이 자신에게 보이는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하율에게는 큰 의문이었다. 수아는 하율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했다. 하율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과민 반응했고 학교 친구들과 늦게까지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했다. 반면 나는 할머니라는 역할에 철저히 갇혀 하율이에게 따뜻한 눈빛 이상의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율이가 내 손을 잡으면 나는 재빨리 손을 거두거나 다른 일로 관심을 돌렸다. 할머니는 나 안 좋아해. 어느 날 하율이 내 방문 앞에서 굳은 얼굴로 물었다. 나는 놀라서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소리니, 하율아?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 우리 엄마는 나 좋아한다고 매일 소리치는데 할머니는 그냥 그래 하고 말해. 그리고 내가 안아주려고 하면 자꾸 피해.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만 보면 뽀뽀하고 난리라는데. 하율의 질문은 나의 가슴에 박혔다. 내가 그를 향한 모성애를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거리두기가 결국 아이에게는 겁으로 느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독한 연기를 해왔는지 깨달았다. 할머니는 사랑을 좀 서툴게 표현하는 사람이야. 너무 익숙하고 소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뿐이야. 나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여름방학 수아와 준호는 늦은 휴가를 떠났고 하율은 나와 단둘이 집에 남았다. 하율은 무언가를 찾는 듯이 집안의 낡은 가구들을 뒤지고 다녔다. 나는 나의 침실 구석,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를 기억했다. 그 안에는 하율이의 출산 기록과 내가 9개월 동안 겪었던 감정을 날짜별로 적은 임신 일기가 들어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잠깐 낮잠이 든 사이 하율은 호기심에 이끌려 그 상자를 찾아냈다. 잠겨있지 않은 상자를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누렇게 바랜 종이였다. 산모 최선영 58세, 태아 하율남이라고 적힌 산부인과 기록 사본이었다. 하율은 충격을 받았다. 산모가 58세라는 사실과 그 이름이 할머니인 나의 이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아와 준호가 작성한 대리모 계약서 사본이 끼워져 있었다. 대리 출산인 선영은 아이의 양육권 및 모성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 쳐져 있었다. 하율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엄마 수아의 병적인 불안,
할머니의 차가운 거리감,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침묵. 그 모든 것이 이 계약서 한 장으로 설명되었다. 하율은 손이 떨려 일기장 페이지를 넘겼다. 입덧이 너무 심해. 수아는 기뻐하지만 나는 고통스러워. 이 고통을 온전히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해. 내가 이 아이를 낳아도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없다니. 계약서에 잉태된 사랑은 묻어야 해. 이 아이는 수아의 아들이야. 하지만 내 피와 살이잖아. 아가야, 엄마. 아니, 할머니의 심장 소리를 기억해줘. 출처 입력. 하율은 일기장을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자신에게 엄마가 3명이나 있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낳아준 할머니가 평생 자신의 모성애를 숨기며 고통 속에 살았다는 사실에 압도되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하율이 들고 있는 산부인과 기록과 일기장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다. 하율아, 아니야, 이건 아빠가 잘못 보관한 서류야. 할머니가 실수로 낳은. 그런 게 아니야. 수아는 절규하듯 외쳤다. 하율은 수아의 필사적인 부정을 보며 오히려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묻힌 진실의 열쇠를 쥔 채 두 어머니 앞에서 침묵했다. 엄마. 하율이 수아에게 말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척해야 했어? 내가 태어난 게 부끄러워. 수아는 하율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은 이제 하율의 입을 통해 되돌아왔다. 그녀의 질투와 소유욕은 결국 아이에게 출생의 수치심으로 전달되고 말았다. 하율은 수아를 지나쳐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할머니. 아니, 엄마. 왜 그랬어? 왜 나를 모르는 척 했어? 나는 할머니가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나는 60평생 억눌러 왔던 모성애의 목소리를 마침내 터뜨렸다. 하율아. 아가야. 너는 내가 낳았어. 9개월 동안 너는 나의 전부였어. 하지만 나는 너의 엄마가 될 수 없었단다. 내 진짜 엄마 수아는 너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어. 내 엄마가 너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가 너를 낳는 고통보다 더 중요했어. 나는 그저 내 엄마의 행복을 위해 내 모성애를 잠시 빌려준 것뿐이야. 나는 하율이를 껴안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하율이를 손주가 아닌 내가 낳은 아이로서 품에 안았다. 하율이는 나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의 눈물은 숨겨졌던 진실에 대한 슬픔이었고 동시에 묻혀있던 사랑을 되찾은 안도감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집은 차가운 침묵 속에 놓였다. 준호가 돌아와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는 가족 모두를 위한 최종 결단을 내렸다. 우리 가족은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율이에게는 2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수아, 당신은 유전적 엄마이자 하율이를 키운 법적 엄마입니다. 장모님은 하율이를 낳아준 출산모이자
하유리에게 가장 깊은 사랑을 준 할머니입니다. 준호는 하유리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모두 솔직하게 설명했다. 사랑이 너무 커서 생긴 딜레마라고. 수아는 마침내 자신의 질투와 불안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하율과 나를 바라보며 자신이 16년 동안 억지로 막으려 했던 출산모의 사랑을 인정했다. 하율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계약의 아이가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태어난 아이야. 너는 새 어머니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억압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하유리를 안았고 나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했다. 16년 동안 금지되었던 그 말을. 하율의 출생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가족을 묶는 가장 복잡하고도 숭고한 핏줄의 새로운 정의가 되었다. 우리의 딜레마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딜레마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나의 기록은 이제 끝났다. 나는 계약을 이행했고 비밀을 지켰으며 마침내 진실을 풀어놓았다. 나는 딸의 행복을 위한 희생자였지만 이제 하유리에게는 모성애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할머니로 남을 수 있었다. 이것이 나의 기록이다. 핏줄의 딜레마 그리고 그 딜레마 속에서 꽃 피운 새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